저는 아버지를 버린 불효자식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신문만 보던 아버지였지만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면 눈빛이 변했고 목소리는 짐승처럼 거칠어졌죠. 야, 이놈아! 네가 뭘 했다고 밥을 처먹고 있어? 하루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기쁜 마음으로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아빠, 저 우등상 받았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헛웃음을 지으며 그 상장을 찢어버렸어요. 이딴 게 뭐가 대단하다고 생색을 내? 너 같은 놈은 나중에 밥이나 굶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겼죠. 상장보다 아버지의 말이 더 아프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은 동네에서 꽤나 잘 사는 집이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었죠. 할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고 남에게 손가락질 한 번 안 받을 정도로 온화하고 인정 많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 대문은 늘 활짝 열려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며 존경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고 우리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킬 거야.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이 된 것처럼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온화하고 합리적인 할아버지와 그렇지 못했던 아버지는 항상 크고 작은 말다툼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라는 걸 시작하겠다며 집안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아온 재산은 아버지의 손에 하나둘씩 사라졌죠. 처음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술을 마시며 정치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내가 이 지역을 바꿀 거야. 사람들이 모두 날 따를 거라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눈빛은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번뜩였어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며 말했죠. 여보, 우리 가진 것까지 다 날리면 어떡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큰일 하는 걸 막으려고만 하지? 나만 믿어. 이게 다 우리 집안을 더 잘 살게 하려는 거야. 그 후에도 아버지는 빚을 내며 사람들에게 밥을 사고 술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사람들은 점점 우리를 손가락질했죠. 저 집안 한때 잘 살았는데 이제는 빚만 늘어나는구먼. 정치는 무슨 놈의 정치야. 아들이 그냥 아버지 하시던 일이나 잘하지. 저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야, 너네 아빠 이번에 출마한다면서? 근데 왜 그렇게 네 옷은 꼬질꼬질하냐? 저를 향한 비난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직 집에는 따뜻한 밥이 있었고, 비록 아버지가 집안을 기울게 했지만 폭력적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게 무너진 건 아버지의 정치 입문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날이었어요. 당에서 필요했던 건 지역에서 할아버지의 인망과 재산이었는데 아버지한테는 그런 것들이 모두 없어져 필요가 없어진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고함을 칠 때 저는 구석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윤상철, 돈을 언제 갚을 거야? 너 정치한다고 다 날리고 이젠 이 집도 넘어가게 생겼어.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우리 집은 고요하게 무너져 내렸고 할아버지가 남긴 집도 땅도 가재도구도 모두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 후부터 아버지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온화했던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술에 취해 저와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니들 때문이야. 내가 큰일을 하려 했는데 다들 날 막아서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버지의 변명은 반복되었고 술에 취한 날이면 손이 날아왔죠. 그 주먹은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렇게 멍청하냐? 니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꼬인 거야.
어렸던 저는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미친 사람 같았고 그에게서 나는 술 냄새와 땀 냄새는 저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죠. 너도 나중에 똑같이 될 거다. 내 말 안 듣고 자라면 너도 망할 거야. 그 말은 저에게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는 술을 마셨고 엄마를 붙잡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뭘 했는데 네가 집안 꼴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 아니야.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는 방 문틈 사이로 그대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도 소용없었죠. 제 작은 심장은 쿵쾅거렸고 저는 두려움에 몸을 웅크렸어요. 그렇게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절 때리기도 했고 제가 반항이라도 하려고 하면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제가 그에게 배운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절대로 내 아이들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되지 말자.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울며 내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너라도 잘해야 해. 너는 아버지처럼 되면 안 돼. 그때 저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로 저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후로도 저는 아버지가 집에 오는 시간만 되면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의 발걸음 소리에 따라 공포는 배가 되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엄마에게 또 손을 들었을 때 저는 참다 못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세상에 나가면 너도 알게 돼. 나 같은 아버지가 있어야 내 놈이 강해지는 거야. 그날 이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고 끝나지 않는 악몽 같았죠. 아버지의 폭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15살이 되던 해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이 집안 꼴이 왜 이래? 네 엄마부터 자식까지 다 나를 무시해. 엄마를 보호하려던 저를 아버지는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피가 흐르는 입술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나가야겠다. 그날 밤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도 말리지 않았죠. 엄마의 눈엔 잘 살아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집을 떠났고 아버지와의 인연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죠. 세월이 흘렀고 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시간을 지나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늘 스스로 다짐했어요. 나는 내 아이에게 절대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누구보다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부는 힘들지? 그래도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는 항상 너희 편이야.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아이들에게 항상 따뜻한 말을 건넸고 무엇이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의 밑바탕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처럼 변하지는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명수 씨 맞으시죠? 아버님이 보호소에 계십니다. 신원을 확인하고 데려가셔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그 이름이 왜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저는 전화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간이요? 제가 왜 그 사람을 데려가야 하죠? 가족 외에는 신원을 보증할 사람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20년 만에 본 아버지는 비쩍 마른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비실거리며 말했습니다. 명수냐, 아버지 좀 도와줘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결국 그를 집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무도 그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 경찰서에 폐를 끼칠 수 없었죠. 내 집에 들어온 아버지는 여전히 꼬장꼬장했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흘러 몸도 마음도 망가진 채였지만 그 속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경찰서에서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오던 날, 나는 문득 어릴 적 아버지의 폭력과 저주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그를 집으로 들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렵지 않아. 이제는 내가 당신을 책임져야 할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과거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몸은 기력이 없어 누워있기 일쑤였지만 그는 끊임없이 정치에 대해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 정치하는 놈들이 문제야. 나 같은 사람이 나섰어야 했는데 다들 날 막아서. 처음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간이 나빠져 있었어요. 술을 그렇게 마셨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길. 간경화 초기 단계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의사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여전히 큰 소리만 쳤습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그깟 병 하나 고치지 못할 줄 알아? 약이나 먹으면 되는 거야. 그는 심지어 또다시 저에게 화를 내기까지 했죠. 너 아들이란 놈이 아버지를 이렇게 방치해?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나한테 이러는 게 아들이냐? 저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게 누구 탓인데요? 술을 그렇게 마시고 가족을 괴롭힌 결과가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같은 자식이 나한테 무슨 자격으로 그딴 말을 해? 내가 너를 키운 게 잘못이야? 키우긴 뭘 키웠어요? 저를 때리고 쫓아냈으면서. 그 이후로도 아버지는 하루 종일 편향된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는 화면 속 선동가들의 목소리에 맞장구 쳤습니다. 저 봐라. 내가 옛날부터 말했잖아. 내가 이 동네 정치를 시작했을 때 막지 않았으면 세상이 바뀌었을 거야. 그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그 억지가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때로는 거실에 앉아 저를 붙잡고 1시간 넘게 떠들었죠. 영수야, 넌 나를 이해 못해. 내가 그때 큰일을 하려고 했을 때 엄마랑 너만 도와줬어도 지금쯤 우린 대단한 집안이 되었을 거야. 아버지, 그만하세요. 할아버지 재산까지 다 날려놓고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한 손엔 스마트폰을 들고 또 한 손엔 유튜브 영상의 화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봐라.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이야. 내가 틀리지 않았어. 세상이 잘못된 거야. 그런데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했는지 알게 된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나마 쥐꼬리만 한 돈을 집회에 나가서 받는 품삯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작은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오면서 으스대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나가서 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 너희 같은 놈들은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곧 그 돈조차도 아버지가 집회 현장에서 다시 헌금이나 모금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벌어온 돈을 왜 다시 갖다 바치세요?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모금해야 저 사람들이 또 힘내서 집회를 하지.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광기가 서려 있었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망상에 빠진 채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변하지 않는구나.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생활은 한계를 넘어섰어요. 처음에는 자식된 도리로 마지막까지 책임지려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린 가장이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의 그런 노력을 가볍게 짓밟았습니다. 세상이 잘못됐어. 너 같은 놈들이 날 버리고 나를 막았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그는 마치 과거의 폭력을 정당화하듯 큰 소리를 쳤습니다. 술이 조금만 들어가면 그 광기가 다시 살아났죠. 너도 나처럼 돼야 그때 내가 했던 말들이 맞았다는 걸 알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 쌓였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잘못된 세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해낸 게 있습니까? 아버지는 내 말에 또다시 주먹을 쥐며 고함쳤어요. 나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우긴요. 나를 키운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주먹이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향해 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어느 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저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어요. 간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고 불행 중 다행인지 저 역시 기증을 할 만한 건강은 아니었더군요. 병원에서는 아버지의 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유튜브를 틀어놓고 현실을 부정했어요. 다 괜찮아. 내가 다시 일어서면 다 해결될 거야. 세상도 바뀔 거라고. 결국 저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이젠 더 이상 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병원 이야기를 꺼내자 아버지는 얼굴이 푸르락푸르락해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네 놈도 결국 다른 놈들하고 똑같구나. 나를 여기서 내쫓겠다는 거지? 아버지, 이건 제가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죠. 이 배은망덕한 놈. 내 자식이 맞긴 하냐?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으로 가는 날, 그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죠. 내가 너한테 이럴 줄 알았으면 너 같은 놈은 낳지도 않았을 거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욕을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거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나만 억울해. 하지만 이제 그의 말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아버지를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폭력과 억압 그리고 과거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을 탓하는 모습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아버지, 이제 남은 삶은 당신 혼자서 생각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제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고함 소리는 이제 나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망쳐놓은 제 어린 시절과 가족에게 가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저의 이 선택이 가장 올바른 복수이자 마지막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딸아이가 내게 물었어요. 아빠, 왜 할아버지는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그게 아빠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저는 다시 내 가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절대로 내 아이들에게 내가 겪은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오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뿐인 어린 시절,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연의 주인공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결코 비극만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 결심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끊고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랑을 주겠다는 다짐. 그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상처를 넘어서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혹시 지금 비슷한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계신가요?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나 부모와의 갈등으로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이곳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위로받는 공간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댓글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마음당이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내린 그 용기 있는 결심이 지금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어지는 따뜻한 미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